반갑습니다. 샤랄라 DJ 샤디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작품은 진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키다리 아저씨 작품은 제루사 에벗이라는 고아소녀가 한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대학에 진학한 후 꿋꿋하게 자신이 원하는 일과 사랑을 찾아가는 모습을 그려낸 성장소설입니다. 오늘도 샤랄라한 DJ의 낭독 들으시면서 달콤한 시간 되시길 바래요. 우울한 수요일. 매월 첫째 수요일은 정말 우울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날은 가슴을 졸이며 보내거나 큰맘 먹고 가만히 참고 있거나 아니면 산더미 같이 쌓인 일들을 바쁘게 하면서 모든 것을 잊고 지내지 않으면 안 되는 날이기 때문이죠. 바닥은 얼룩 하나 없이 구석까지 윤이 나도록 번쩍번쩍 닦아야 하고 의자 역시 먼지 하나 나오지 않게 청소를 해야 했어요. 침대도 예외는 아니에요. 주름 하나 잡히지 않게 침대 시트를 매끈하게 펴서 깨끗이 정돈을 해야 했어요. 게다가 97명이나 되는 어린 고아들을 씻기고 머리를 빗긴 다음 빳빳하게 풀을 먹인 무명 옷을 입히고 단추를 채운 뒤 아이들에게 주의사항을 하나하나 일러주어야 했어요. 너희들 오늘은 장난치거나 말썽을 피워서는 안 된다. 평의원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선생님이라고 예의 바르게 대답해야 해. 정말 피곤한 시간이에요. 제리샤 에벗은 존 그리어 고아원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해도 꾹 참고 아이들을 돌보아야 했어요. 하지만 이 힘들고 피곤한 첫째 수요일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젠 저물어 가고 있어요. 제리샤는 식당에서 손님들을 위한 샌드위치를 만들다가 살며시 빠져나와 평소에 하던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제리샤의 담당은 F실이었죠. 그 방에는 4살부터 7살까지 아이들이 줄을 맞춰 놓여진 11개의 어린이용 침대를 사용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제리샤는 아이들 하나하나마다 구겨진 옷에 주름을 펴주고 코를 닦아준 다음 얌전하게 한 줄로 세워 빵과 우유와 자두를 넣어 만든 푸딩을 먹이기 위해 식당으로 데리고 갔어요. 일이 끝나자 제리샤는 완전히 지쳐서 창가에 있는 의자에 앉아 욱신거리는 머리를 차가운 유리창에 기댔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새벽 5시부터 하루 종일 잠시도 앉아서 쉬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모두들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는 바람에 화가 난 원장 선생님에게 온갖 꾸중을 다들은 제르샤는 시키는 대로 바삐 움직여야만 했어요. 원장인 리페 선생님은 평의원이나 고아원을 참관하러 온 아주머니들 앞에서는 늘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좀 쉴 수 있게 된 제르샤는 하얗게 서리가 내린 잔디를 바라보고 있답니다. 언덕 위에는 아름다운 저택이 있었어요. 저택 지붕 뒤로 마을의 교회탑이 어렴풋이 보였죠. 어수선했던 하루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요. 제르샤는 오늘 하루도 모두가 별탈 없이 잘 지냈다고 생각했어요. 평의원이나 고아원 사정을 살피러 온 사람들은 고아원 방을 이리저리 둘러보고 보고서를 대충 읽으며 차를 마시고 나서 따뜻한 자신들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르샤는 호기심과 부러움이 가득 찬 시선으로 고아원 문을 나서는 마차와 자동차의 물결을 바라보았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자기가 그 자동차를 타고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저택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상상했어요. 제르샤는 보기만 해도 따뜻한 모피 코트를 입고 깃털 장식이 달린 벨벳 모자를 쓰고 뒷좌석에 편안하게 앉아 차분한 목소리로 집으로 가요 라고 운전자에게 말하는 자신을 상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택의 현관에 도착하자 안개에 쌓인 듯 시야가 흐려지고 말았어요. 리페 선생님은 제르샤에게 너무 지나치게 상상에 빠져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씀하시곤 한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상상력이 풍부한 제르샤도 그 저택의 현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르샤는 17살이지만 가엾게도 아직까지 한 번도 보통 가정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을 전혀 짐작할 수 없었어요. 제르샤의 뭐 누나를 찾고 있어. 사무실에서 말이야.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성가대 단원인 토미 딜런이 마치 노래를 부르듯이 말하며 계단을 올라왔어요. 그 노랫소리는 복도를 따라 F실로 다가올수록 점점 커졌죠. 제르샤는 퍼뜩 현실로 돌아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리펫 원장님께서 부르셔. 근데 굉장히 화가 나 계신 것 같아. 아멘. 토미는 성가를 부르듯 일부러 굵직한 음성으로 노래했어요. 하지만 심술궂은 태도는 아니었어요. 아무리 장난이 심하고 나쁜 아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실수를 저질러서 원장 선생님께 불려가는 누나에게는 동정을 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토미는 제르샤가 팔을 꼬집거나 세수를 할 때 코가 떨어지도록 얼굴을 세게 문질러도 그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르샤는 비록 말은 안 했지만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방을 나섰어요.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호두 과자 속에 달걀 껍데기라도 들어간 것일까? 아주머니들이 수지 옷순의 양말에 구멍이 난 것을 보신 것일까? 샌드위치 빵을 너무 두껍게 썰었나? 그것도 아니면 대체 무엇일까? F실 아이들 중에 누군가가 평의원님께 버릇없는 행동을 한 것일까? 아래층 복도에는 이미 불이 꺼져 있었어요. 제르샤가 계단을 내려갔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평의원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현관에 서 있었죠. 제르샤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흘끗 쳐다보다가 키가 매우 크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 자동차를 향해 손을 흔들자 자동차는 즉시 그가 있는 곳으로 와 헤드라이트를 켜고 정면으로 그를 비추었어요. 그러자 그 남자의 그림자가 벽에 나타났죠. 그 그림자는 팔과 다리가 매우 길게 늘어나서 마치 커다란 장님거미 같았어요. 꾸중을 들을까봐 잔뜩 걱정을 하고 있던 제르샤는 갑자기 웃음이 떠올랐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잘 웃는 명랑하고 밝은 성격이지만 고상한 평의원님께 이렇게 우스운 일이 생길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 덕분에 제르샤는 생글거리며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리페 선생님도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웃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손님을 대할 때처럼 기분 좋은 표정이었거든요. 제르샤, 저기 앉거라. 할 말이 있다. 제르샤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의자에 걸터 앉아 선생님이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어요. 리페 선생님은 창문 너머로 자동차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나서 입을 열었어요. 지금 나간 분 보았니? 뒷모습만 보았어요. 그분은 평의원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분으로 우리 고아원을 위해서 거액의 기부금을 내놓으셨단다. 그분이 본인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셔서 이름을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우리 고아원에 없어서는 안 될 분이란다. 제르샤는 평의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사무실로 불러온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리페 선생님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이곳의 남자아이 몇 명을 도와주셨단다. 찰스 벤튼과 헨리 프리즈를 기억하지? 그 아이들 둘 다 아니지. 지금 나가신 평의원께서 대학교까지 보내주셨단다. 두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 그 은혜에 보답했지. 그분은 그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보답하는 것은 바라지 않으시거든.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는 남자아이 뿐이었단다. 그래서 이곳의 여자아이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부탁할 수가 없었지. 여자아이를 싫어하시는 것 같았거든. 이렇게 말한 후 리페 선생님은 잠깐 동안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너도 알다시피 이곳의 규칙은 16살이 되면 이곳을 떠나 자립을 해야 한다. 하지만 넌 좀 예외였다. 14살 때까지 아주 좋은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었어. 비록 썩 예의 바른 학생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그런데 이제는 고등학교도 졸업할 때가 되었으니 더 이상 이곳에서 지낼 수가 없게 되었구나. 그래도 넌 다른 아이들보다 2년이나 더 있었으니까 불만은 없겠지? 하지만 리페 선생님은 그 2년 동안 제르샤가 공부보다는 고아원의 일을 더 열심히 했고 오늘처럼 대청소를 하기 위해 학교를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오늘은 내 장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평의원들과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상의해 보았다. 이렇게 말한 뒤에 원장 선생님은 마치 제인을 보는 듯한 시선으로 제르샤를 바라보았죠. 제르샤는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은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어쩐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물론 원래 너 같은 고아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학교 성적이 좋고 특히 작문을 잘해서 이렇게 고아원에 있을 수 있었던 거야. 이곳의 시찰위원인 프리처드 부인은 교육위원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장문 선생님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를 칭찬하셨단다. 그리고 내가 쓴 우울한 수요일이라는 글을 큰 소리로 읽으셨지. 제르샤는 이번에는 정말로 난처해졌어요. 이렇게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는 고아원을 그런 식으로 나쁘게 표현하다니 너는 정말 은혜를 모르는 아이더구나. 그나마 그 글이 재미있게 씌어졌으니 망정이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내게도 결코 좋지만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운이 좋게도 아까 돌아가신 그 평의원님이 놀란 표정을 짓더니 그 글이 마음에 든다며 널 대학에 보내겠다고 하시더구나. 네? 저를 대학에요? 제르샤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리페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죠. 자상하신 그분은 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 계셨던 거야. 그리고 내게 학비를 대주는 대신 좀 색다른 것을 원하셨단다. 너에게 글재주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며 작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다는구나. 네, 작가라고요? 제르샤는 어리둥절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 내가 작가가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분은 용돈도 주시겠다고 했다. 스스로 돈을 관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 액수라고 생각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결정하시는 일이니 그분 뜻에 따라야지. 올여름은 이곳에서 지내거라. 친절하게도 프리처드 부인이 입학할 때 필요한 것들을 모두 준비해 주시기로 하셨단다. 평의원님은 기숙사 비용과 학비는 직접 대학에 지불하고 4년 동안 매달 35달러의 용돈을 주신다고 하셨다. 용돈은 그분의 비서가 내게 전해줄 거야. 대신에 너는 한 달에 한 번 감사의 편지를 써야 한다. 그렇다고 용돈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쓰라는 것이 아니다. 공부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면 되는 거야.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분들께 편지를 보낸다는 마음으로 쓰면 된다. 내가 쓴 편지는 비서 앞으로 도착할 게다. 이름은 존 스미스 씨라고 쓰렴. 물론 그분 이름이 존 스미스 씨는 아니야.
아까도 말했듯이 그분은 진짜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시거든. 편지를 쓰라고 하신 이유는 편지만큼 글솜씨를 키우기에 좋은 것은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시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미리 말해두지만 그분은 답장을 하지 않을 거야. 편지 쓰는 것을 싫어하는 데다 또 굳이 내게 답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지. 만약 대학을 그만두고 싶다거나 답장을 꼭 받아야 한다면 비서인 스미스 씨와 편지를 주고받으면 된다. 물론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 말이다. 한 달에 한 번 편지를 쓰는 것은 내 의무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잊지 말고 써야 해. 이것만이 내가 평의원님께 할 수 있는 단 하나 고마움의 표시니까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써야 한다. 항상 종글이어 고아원의 평의원님께 드리는 편지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 제르샤는 빨리 이곳에서 나가고 싶어 문이 있는 곳을 바라보았어요. 물론 머릿속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죠. 다만 리페 선생님의 지루한 잔소리에서 벗어나 혼자 천천히 생각해보고 싶은 마음에 제르샤는 자리에서 슬며시 일어나 뒤로 한 발짝 물러섰어요. 그런데 원장 선생님은 이것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며 계속해서 말했죠. 너는 이번에 찾아온 행운에 감사드려야 한다. 너 같은 고아가 이런 행운을 만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지. 그러니까 언제나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네,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끝나셨으면 저는 프레디 퍼킨스의 바지에 바데를 대줘야 하기 때문에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제르샤는 방을 나가 문을 닫았어요. 리페 선생님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방을 나가는 용감한 제르샤의 행동에 놀라 할 말을 잊은 채 멍하니 문만 바라보았답니다. 대학생이 된 제르샤. 9월 24일 페거슨 기숙사 215호실에서 고아들을 대학에 보내주시는 친절한 평의원님께 지금은 토요일 밤인데 이 기쁜 소식을 하루라도 빨리 전해드리고 싶어서 펜을 들었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는 분께 편지를 쓰려니까 어쩐지 어색하고 설레기도 하네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일이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나서 편지는 겨우 서너 번밖에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우습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저는 지금 대학에 와 있어요. 어제는 기차를 타고 4시간 동안이나 여행을 했죠.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기차를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학교는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커서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을 나설 때마다 미아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요. 자세한 것은 이곳 환경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공부에 대해서도 그때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수업이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하거든요. 어제 아침에 고아원을 나서기 전에 저는 리페 선생님과 매우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리페 선생님은 제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특히 제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분께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되풀이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언제 어디서나 폐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존 스미스라는 평범한 이름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아요. 좀 더 개성 있는 이름을 사용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친애하는 말뚝님이나 친애하는 빨랫줄 받침 기둥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번 여름 동안 제게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려요.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저는 마치 가족이 생긴 것처럼 기쁘답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속으로 평의원님을 상상하다가도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그만두곤 해요. 제가 평의원님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겨우 3가지뿐이거든요. 키가 무척 크시다는 것과 부자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아이를 싫어한다는 것뿐이죠. 저는 평의원님을 여자아이를 싫어하시는 분이라고 부를까봐도 생각해봤지만 그러면 저까지 포함된 것 같아서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부자는 어떨까요? 하긴 그것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치 돈만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 같아서요. 저는 부자란 겉만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평의원님이 평생을 부자로 살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고. 하지만 평의원님이 키가 크다는 사실은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전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탁인데요. 이건 우리끼리의 이야기니까 리페 선생님께는 비밀로 해주셨으면 해요. 이제 2분만 지나면 10시 종이 울릴 거예요. 무슨 종이냐고요? 취침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예요. 사실 저희들의 하루 일과는 종소리로 시작돼서 종소리로 끝나죠. 종소리에 의해 식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잠자리에 들기도 해요. 어머, 종이 울렸어요. 이제 불이 꺼질 거예요. 안녕히 주무세요. 제가 얼마나 규칙을 잘 지키는 아이인지 아시겠지요? 이건 모두 존 그리어 고아원에서 생활한 덕택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제르샷 에벗. 10월 1일.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감사합니다. 저를 대학에 보내주신 아저씨께 정말 감사드려요. 대학 생활이 이렇게 멋진지 몰랐거든요.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해서 잠까지 설칠 정도예요. 여기가 존 그리어 고아원과 얼마나 다른지 아저씨는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세상에 이런 곳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자가 아니라서 이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엾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아저씨가 젊었을 때 다니시던 대학도 이렇게 멋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 방은 탑 위에 있어요. 이 탑은 새로운 병실이 생기기 전에는 전염병 환자들을 위한 병실이었대요. 저 말고도 3명이나 더 이 탑에 있는데 늘 조용히 해줘 라고 소리를 질러대는 안경을 쓴 4학년 1명과 셀리 맥브라이드와 줄리아 레트리즈 펜들턴이라는 1학년 2명이 그들이에요. 셀리와 줄리아가 같은 방을 쓰고 4학년과 제가 독방을 쓰고 있죠. 셀리는 빨강머리에 코끝이 약간 올라간 들창코지만 아주 친절해요. 줄리아는 새침대기죠. 뉴욕의 훌륭한 집안 출신이어서인지 저에게는 아는 척도 안 해요. 보통 1학년은 독방을 쓰지 못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독방을 쓰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기숙사 직원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아이와 저 같은 고아를 한 방에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고아라고 해서 다 나쁜 일만 주어지는 것은 아닌가 봐요. 제 방은 북서쪽 모퉁이에 있는데 창문이 2개여서 전망이 참 좋아요. 18년 동안 22명과 한 방에서 생활하다가 혼자가 되니 정말 편하네요. 이제야 비로소 제 자신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아저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화요일. 요즘 1학년 농구부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어쩌면 저도 선수로 뽑힐지 모르겠어요. 제 키가 작긴 하지만 몸놀림이 빠르고 끈질기거든요. 다른 아이들이 뛰어오를 때 저는 다리 사이를 헤치고 다니며 기회를 봐서 공을 뺏는답니다. 농구는 정말 재미있는 운동이에요. 오후에 운동장으로 나가면
모닥불 타는 냄새가 은은하게 풍기고 주위는 온통 붉게 물든답니다. 우리는 모닥불만큼이나 환하게 웃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죠. 이때만큼은 모두들 아주 행복해 보인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행복해요. 이제부터 공부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릴 생각이었는데 리페 선생님이 아저씨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한다고 꼭 알려드리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7교시 종이 막 울려서 이만 줄여야겠어요. 10분 동안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농구부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제르샤 에벗. 추신. 조금 전에 셀리 맥브라이드가 제 방에 들어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르샤, 난 심한 향수병에 걸린 것 같아. 너는 집이 그립지 않니? 그래서 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전혀 그립지 않아. 저는 정말 전혀 그립지 않아요. 이 세상에 고아원을 그리워할 사람이 있을까요?